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23년 회계사 1차 시험 본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관련하여 이제 내용을 좀 풀어볼 건데요. 저는 이제 계산형 문제 위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올해 시험은 좀 난이도가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지만 세법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이 계산 문제 중에서 그래서 법인세는 다 풀어보고 소득세랑 부가가치세 중에서 일부 난이도가 그래도 조금 있다고 판단되는 거 위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법인세법의 계산 문제 7번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 내국법인 A고 23기 자료이고 각 사업도 소득에 미치는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이게 문제 맨 앞에 보면 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라는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하에서 푸시면 되고 1번 자료를 보면 경영 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이니까 이게 과세 이연할 수 있는 특정 법인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자료 보면 이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2억 1천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출발하시면 되고 매출과 매출 원가가 동시 누락되어 있으니까 그 차액을 이제 입금 산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30만 원과 22만 원을 각각 입금 산입, 송금 산입하지만 이제 네팅 쳐서 보고 포괄 손익 계산서상 판관비 중 손익 귀속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선급 비용 해당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손익 계산서에 판관비로 25,000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25,000원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선급 비용이라는 거죠. BS로 가야 될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송금 산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귀속 시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다섯 번째 보면 출자 전환하면서 요게 이제 키포인트 중에 하나였죠. 액면가보다 시가 더 낮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우리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액면가와 발행가액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을 입금에 넣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 지문 자체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세무 조정이 없어요. 하지만 아까 1번에서 봤던 금융회사의 채무출자 전환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을 하고 있으니까 과세 이연할 수 있어요. 이월결손금이 있든 없든 똑같습니다.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법인세법상은 손익거래로 봐서 과세하니까 추가로 입금 산입을 10,000원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네팅 치면 전체적으로 17만 5천 원이 각사소가 됩니다. 자, 문제 8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8번 이제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고 접대비 관련 세무조정이죠. 그러니까 접대비 관련 세무조정 뭐 기타 사회출만 따로 구해봐라. 아니면 한도 초과액만 구해봐라.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 문제는 송금 불산 그냥 세무조정 전체 금액을 물어봤어요. 자, 중소기업이 아니니까 우리 한도 계산이 있을 거예요. 그 한도 계산에 1200만 원을 기본값으로 하고요.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150억이 있는데 이 금액에는 매출 할인이 차감되어 있습니다. 매출 할인 차감하는 게 원칙이니까 맞고요. 150억이니까 100억까지는 0.3% 한도가 되고 추가적으로 50억에 대해서는 0.2%가 한도가 됩니다. 특수관계인 매출은 따로 없고요. 그렇게 한도를 계산하면 한도 금액은 5,200만 원이 돼요. 자, 그럼 접대비 해당액과 직부인 등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접대비로 계상한 금액이 7천만 원 있고 문화접대비 등은 없어요. 그래서 접대비로 계상한 금액 7천만 원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3만 원 초과분에서 영수증을 수취한 것은 직부인이 되죠. 그래서 50만 원은 직부인할 거고요. 포괄손익계산서상 복리후생비 중 적격 증명서를 수취한 부분이 500인데 사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또 100이 있대요. 그럼 접대비 해당액에 일단 500을 넣고 얘를 직부인하여 150만 원이 직부인인데 직부인된 금액은 우리 모두 제외하잖아요. 그럼 접대비 해당액은 그렇게 따져보면 7,350만 원이 돼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송금 부인되는 금액은
150만 원과 7,350만 원과 5,200만 원의 차액이 한도 초과가 되고요. 이 한도 초과액은 2,150만 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금액을 합친 거 2,3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우리 접대비와 관련된 세무조정 송금 불산입액이 되겠습니다. 자, 9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가상각 관련된 세무조정이에요. 송금 불산입되는 걸 물어봤어요. 이 문제 좀 재밌더라고요. 23기 내역인데, 자, 22기부터 출발을 해요. 그런데 22기 자료가 대부분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회사 계상액이 있고 범위액이 있을 텐데, 그 회사 계상액은 취득원가가 1억이고 22기 기초감누가 우리 취득원가에서 출발하잖아요. 취득원가 1억이고 여기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해야 될 텐데 이게 23기 기준으로 보면 23기 초입니다.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이 22기 초에 6천이고 22기에 포괄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를 1250만 원을 잡았으니 7250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 23기 기초금액이 되겠죠. 여기에 유보를 더하고 즉시상각 의제도 감안을 하셔야 되겠죠. 유보금액은 22기 초에는 500이었는데 22기 세무조정을 직접 해보면 시인 부족액 100만 원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송금산입이 되는 바람에 400만 원만 남겠습니다. 그리고 23기 감가상각비는 회사 계상액이 1,500만 원이에요. 이게 수선비로 계상한 자본적 지출액이 있는데 6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특례가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상각 방법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으면 기회장치는 정율법이 적용돼요. 0.3을 곱하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범위액이 얼마가 되냐면 945만 원이 돼요. 그리고 회사 계산은 1,500만 원이 둘 차이는 555만 원이 되겠습니다. 11번 가보겠습니다. 자, 11번의 문제는 이게 실제 문제의 의제배당 금액, 수입배당금은 고려하지 않고요. 의제배당 금액입니다. 이게 주식수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19년에 2,000주를 취득했고 주당 9,500원에 샀어요. 그리고 20년에 2,500주를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액면가액으로 과세가 되겠죠? 5,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뒤에 내용이 좀 잘렸는데요. 이 뒤에 내용을 보시면 21년 3월 20일에 500주를 주발주 자본전입으로 21년 3월에 주발주 자본전입으로 500주를 수령하게 됩니다. 과세가 안 되죠. 이게 소득세법 특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감자는 23년에 일어나죠. 그래서 감자는 23년 2월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이내에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가 먼저 있으니 우리 의제배당 금액은 감자 대가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감자로 받은 대가 금액은 문제 제시되기를 한 주당 2만원 받고 했다라고 되어 있죠. 총 보유 주식 수가 5,000주인데 20%가 일괄하여 소각되어 있고 있으니 1,000주가 감자가 되고 있고요. 그 1,000주에 대응하는 감자 대가는 2만원이에요. 그럼 2천만 원을 총 감자 대가로 수령하게 된 거고요. 그에 상응하는 취득 원가를 우리가 계산해야 될 텐데요. 이 취득 원가는 지금 얘부터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1,000주인데 500주에 대해서는 0원이고 나머지 500주는 이 둘의 평균 단가로 계산하는 거죠. 이 둘의 평균 단가. 평균 단가를 계산해 보면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럼 57에 35에서 350만 원이 2천만 원에 상응하는 취득가액이 되고요. 1,650만 원을 우리 의제배당으로 입금 산입해야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재고와 관련된 문제예요. 재고자산 평가는 우리 푸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미 평가 중이다 뭐 이렇게 판단할 거 없고 그냥 현재 세법상 가액을 보고 장부랑 쓱 비교해 보면 돼요. 자, 재고자산 세무조정. A는 22기까지 원재료 평가 방법이 총평균법이에요. 근데 23기 9월 말까지 변경 신고하면 인정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총평균법이 세법상 가액인데 장부랑 쓱 비교하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총평균법과 선입선출 중에 큰 금액이 세법상 최종 가액이 되고 그 차액을 10만 원을 입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세법상 자산가액이 올라가야 되니까. 제공품의 경우 22기까지 총평균법이고요. 그 다음 변경신고 안 했으니까 세법은 제공품도 총평균법이에요. 둘이 차이가 나면 우리 선입선출법과 총평균 중에 큰 금액으로 갑니다. 그럼 추가로 2만 원이 입금 산입 되겠습니다. 제품의 경우에는 총평균법으로 평가하였으나 계산처가 됐어요. 계산처고는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럼 총평균법이 최종적인 가액이 되고 장부보다 세법상 가액이 5만 원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총 입금 산입 쪽은 12만 원이고 손금 산입 쪽은 총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4번 한번 볼게요. 아주 좋은 문제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22기 그리고 23기가 있습니다. 22기에 대여를 했고요. 이 대여금이 지금 5월 6일 날 대여가 일어났고 하나 3천만 원짜리 하나 4천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8%를 받았고요. 자, 그리고 차입 내역이 있어요. 22기 3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차입이 먼저 일어난 거죠. 여기가 대여, 여기가 차입.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차입에 따른 이자 금액과 이자율 등이 나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을 해야 될 텐데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관련된 업무 무관 자산이 둘 다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이기 때문에 23년은 풀타임 다 들어가니까 7천만 원 될 테고요. 이때 기업 구매자금 대출은 조세 정책상 목적으로 지급이자 부인 대상에서 빼죠. 그러면 남는 차입금은 9억이고요. 이에 대한 이자는 9천만 원이에요. 그럼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액은 9천만 원을 9억으로 나누고 다시 7천만 원을 곱하면 돼요. 그럼 700만 원이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액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될 텐데요. 부당이 계산 부인이 되는 인정이자. 자, 인정이자 이 두 개인데 하나 3천만 원, 하나 4천만 원. 뭐 같은 날 빌려줬으니까 이자율은 그 동시에 적용될 거예요. 금전대차 거래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계산할 때는 건설자금 이자나 구매자금 대출 이자 등은 포함이 돼요. 이건. 그래서 얘는 포함이 되니까 요 지분이 여기 15억 중에 6억 40%, 15억 중에 9억이니까 60%가 되죠. 그러면 평균 이자율은 8% 곱하기 0.4, 10% 곱하기 0.6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48에 30, 3.2%, 6%가 되니까 9.2%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9.2%가 됩니다. 그럼 7천만 원에 9.2%를 곱한 값에서 실제로 이자를 수령한 게 320만 원 있으니 그 금액을 차감하면 정확한 인정이자 계산액이 나옵니다. 그게 324만 원이 되고요. 이 둘을 합한 금액인 1024만 원이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퇴충과 관련한 이제 문제 풀이 방법이 다 다양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푸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하고 이제 수업을 하셨던 분들은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보를 잘 관리하면 돼요. 퇴충하고 퇴연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감소, 증가, 기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운용자산이 1,000만 원 감소했고요. 퇴충 부인액이 기초잔액에 2천만 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요거죠. 운용자산에서 돈이 나갔어요. 운용자산에서 나갔는데 실제 퇴직 연금 충당 부채가 없잖아요. 퇴연충은 지금 이렇게 4천만 원을 세무상 유보로 부채 관리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요 1,000만 원은 양쪽 조정을 하죠. 그래서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적용될 거고요. 퇴연충에 대한 세무 조정을 해보면 자, 어차피 단기 설정액이 없으니까 증가되는 송금 부인되는 금액은 없어요. 5천만 원에서 유보 2천만 원인데 다시 1,000만 원이 없어졌으니 1,000만 원으로 바뀌고 4천만 원을 지급했으니까 이 금액은 0입니다.
그래서 기말에는 10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퇴원충에 대한 한도를 계산해야 될 텐데 이게 첫 번째 추계액 기준이 있죠. 그래서 추계액 기준은 먼저 추계액으로 제시된 금액은 둘 중 큰 금액이니까 9,500이고 그 다음 세법상 장부상 1000만 원을 계상했지만 1000만 원이 부인돼 있으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인정된 금액은 없어요. 여기서 이미 송금 인정된 유보금액은 3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빼면 6,500만 원이 추계액 기준 한도가 되고요. 운용자산 기준의 한도도 있죠. 우리가 운용자산이라고 볼 만한 건 지금 기말 잔액이 9,700만 원 있어요. 여기서 3번 3천만 원을 빼면 6,700만 원이 되니까 이 6,500만 원이 최종적인 금액이 돼요. 6,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산입하시면 됩니다. 결국 지금 각사에 미치는 영향은 요거를 합산하시면 돼요. 6,500만 원이 네트로 송금 산입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6,500만 원 2번 되겠습니다. 자, 18번 한번 가볼게요. 이제 18번은 세액공제 쪽을 물어봤습니다. 재해손실 세액공제와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재해손실 세액공제는 우리가 재상실 비율을 계산해야 돼요. 이 상실 비율은 화재 전 장부가액 5억 원이 있는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타인 소유 자산에 대해서 이게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변상 책임이 있으면 걔를 포함해 줘야죠. 재상실가액도 1억 4천에서 1억을 포함합니다. 그럼 6억 중에 2억 4천이니까 재상실 비율은 40%가 되고요. 재손실 세액공제 이게 한도가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재손실 세액공제액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보험은 영향이 없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 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이 3억이에요. 공제감면세액, 다른 법률, 조세특례 제한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다른 법률에 의한 세액공제 감면은 빼고요. 이게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액에 해당하는 건 더하게 돼 있죠. 그래서 600만 원은 더합니다. 거기에 차감 납부세액은 영향이 없고요. 요거에 40% 하면 재손실 세액공제액이 나옵니다. 그게 110.4, 1억 1,04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에 의한 경정세액공제인데요. 과다 납부한 법인세액의 20%를 한도로 하죠. 4천만 원이네요. 20%니까 8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치면 118400이라는 정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법인세를 마무리하고 소득세법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총급액을 계산하래요. 이게 자주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급여 2,160만 원 들어오고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한 상여라고 볼 수 있는데 잉여금 처분 결의를 기속직으로 합니다. 그래서 2번은 총급여에 안 오고 올해 이제 개정된 내용 중에 하나가 식대 중에서 월 식사대가 있죠. 식사대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하는데 이 경우에도 지금 별도로 식사를 제공받고 있으면 전에 다 과세가 되는 거죠. 직무발명 보상금은 없고요. 500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주택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대여받았습니다. 중소기업의 직원만 우리 이 과세하지 않는 특례가 있는 거죠. 그럼 240만 원이 다 과세가 되고요. 휴일 근로로 지급받은 초과 근로수당은요. 이게 생산직 직원만 비과세 조항이 적용되죠. 자녀 학자금은 본인 학자금과 달리 무조건 총급여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렇게 총급여 다 합치면 3,700만 원이 됩니다. 자, 24번 가보겠습니다. 양도소득인데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래요. 양도가액에서 출발하죠. 자, 양도가액 8억입니다. 뭐 1세대 1주택 이런 거 아니고요. 여기서 취득가액을 차감합니다. 근데 취득가액은 실거래가가 원칙인데 실거래가를 지금 알지 못하니 기준시가를 환산한 금액으로 가면 되겠죠. 그럼 8억 곱하기 양도 당시에는 6억인데 취득 당시에는 4억 2천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 비율로 하면 70%가 되니까 7, 8에 56, 5억 6천이에요. 여기서 기타 필요 경비를 빼야 되는데요. 이 기타 필요 경비는 주의하실 게 뭐냐면 기준시가 있지 않습니까? 기준시가. 이 기준시가의
3%로 갑니다. 이 금액의 3%가 아닙니다. 그래서 4억 2천에 3%로 가면은 1260만 원이 되고, 우리가 양도가에서 취득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 경비까지 뺀 것을 양도 차익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양도 차익은 우리가 227.6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보유기간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12%니까 12%를 뺀 금액이 우리 최종적인 양도 소득 금액이 됩니다. 주의할 건 250만 원을 빼면 그러면 과표가 됩니다. 양도 소득 금액까지만 계산하시면 200-112-000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8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해 보래요. 종합 과세대는요. 첫 번째는 지역권을 대한 것은 우리 사업소득이죠. 공익사업과 관련됐을 때만 기타 소득입니다. 복권 당첨 소득도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상속받은 저작권 양도로 받은 대가는 의제 필요 경비가 적용될 수도 없죠. 실제 필요 경비만 인정이 됩니다. 200만 원이고요. 상금을 받았는데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락을 받아서 시상하는 경우는 80%의 의제 경비가 인정이 되죠. 그럼 80만 원이 될 거고요. 퇴직한 전 직장에서 받은 직무발명 보상금도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요. 외부 특강료는 60%의 필요 경비가 의제가 되죠. 그럼 역시 80만 원, 360만 원이 최종적인 기타 소득 금액 중 종합 과세되는 금액이라고 할 만합니다. 29번 가보겠습니다. 결손금, 이월결손금 공제. 자, 요건 이제 순서가 있죠.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 이월결손금을 갖다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월결손금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되고, 지금 부동산 임대업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아니니까 일반 결손금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막아놓고 시작하면 돼요. 막아놓고 얘들 다 네팅해서 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자랑 배당이 종합과세는 되는데 2천만 원 이하의 원천징수세율분이 적용되니까 여기서는 공제가 안 돼요. 그럼 요거 다 네팅하면 요 금액이 마이너스 500 되겠네요. 총 여기 2,500이니까 마이너스 500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월결손금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다 네팅 하시면 돼요. 요거 다 네팅만 해보면 전체적인 금액이 3,250만 원이 되고요. 이월결손금을 갖다 쓰는데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금액은 못 갖다 쓰게 돼 있어요. 그럼 2,750만 원이 최종적인 금융소득까지 포함한 최종적인 종합소득 금액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아까 그래서 요 결손금도 우리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딱 막아놓고 전체 다 더하면 된다.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에 매입세 공제액을 물어봤습니다. 원재료 구입인데 착오로 지금 잘못 기재된 것은 착오로 기재된 차액만 부인하지 실제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1,000만 원을 다 공제받을 수 있고요. 접대비는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작업복 공제가 되고요. 이 건물을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한 거니까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봐 전부 다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인데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한 경우도 매입세 공제 가능하긴 한데 이게 추석 선물도 돼요. 이게 직원들 거기 때문에. 근데 간이가세자로부터 구입한 것은 우리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영수증 발급 대상 기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1,200만 원만 매입세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3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정신고를 한대요. 그때 차감 납부세액이에요. 첫 번째 매출세액이 있겠죠. 이 매출세액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다 포함해서 공가액 6억 원이니까 6천만 원이 일단 되고요. 대여한 금액에서 대손이 나도 그 대여금 자체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요거는 안 들어가고요. 대손세액 공제받은 외상 매출금이 올해 회수가 됐으면 이건 다시 가산을 해야죠. 대손 발생된 땐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하고요. 그 반대의 경우엔 매출세액에 가산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매출세액이 6,040만 원이 나고요. 매입세액을 갈게요. 자, 과세제와 공급가액이니까
2천만 원이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면세 농산물이죠. 뭐 5,400에서 지금 의제매입세 공제율이 108분의 8이 주어져 있으니 요걸 의제매입세 공제액으로 하시면 돼요. 요게 400만 원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따로 면세 농산물은 당연히 안 돼요. 요 의제매입만 들어가는 거. 2,4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럼 3,640만 원이 납부세액이 나오고, 여기서 세액공제를 할 수는 있는데, 세액공제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4억 4천에 1.3%를 곱하려고 보니 요건이 있잖아요. 개인이어야 하고 그 개인의 전 연도입니다. 1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에 미달하는 자들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되지 않아요. 예전 고지세액을 빼고 차감한 납부세액이 되는 건데요. 그리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이 되죠. 명확하게 전자신고 방법에 의해서 신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네팅하면 2,639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자, 36번 가보겠습니다. 갑은 건물을 신축합니다. 신축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할 예정이래요. 이때 신축 건물의 매입세 공제액으로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23년 1기하고 24년 2기인데 23년 2기죠? 23년 2기에 와서야 실제 비율이 된다는 건 이때 정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5%에 미달하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1기하고 1기의 매입세액이 1,000만 원, 2기의 매입세액이 2천만 원이니 총 3천만 원에 대해서 53%가 공제돼야 되는데 1기에는 예정 면적 비율을 적용해서 50%를 공제받은 거니까 요 차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액을 계산한 금액이 1,090만 원이 돼요. 자, 저희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 위주로 한번 쭉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말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 다 왜 틀렸는지 자세하게 다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이 돼요. 아마 저희도 뭐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보니까 세법이 가장 쉬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하신 분들이라면 80점 이상 다 맞았을 거라고도 생각이 돼요. 네, 만약에 50점 미만으로 득점하셨다라고 하면 내년 좀 더 분발하셔서 공부를 더 하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